반갑습니다. 자기돌봄의 공사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요,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것의 시작이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알고 모름을 구별할 줄 아는 것부터가 사실은 현명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서 어떤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실존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실존적 사유를 최초로 화두를 던진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그 철학자는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맞죠? 자, 데카르트가 이 명제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데카르트 자신도 계속 변하지 않는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 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 과학, 수학 이것을 계속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학문적으로 책에서 배워서 답을 찾을 수는 없구나 해서 공부를 끊고 데카르트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 나라의 어떤 문화나 현상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뭐요? 판단중지. 자, 이 판단중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트랙에 놓여진 눈 가린 말처럼 우리는 살아요. 목표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오히려 나쁜 길로 더 열심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예들이 좀 있어요. 꼭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 회사 들어가야 돼요.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 남자랑 잘 되면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그 회사 들어가면 정말로 힘들 텐데 근데 내 남자들은 어떻게든 간에 뭐 작은 승리를 이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잘 되고 또 그 회사에 들어갔죠.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성공한 거고 행복해진 거죠. 사랑받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랑 오히려 나쁜 경험만 쌓이고, 네, 사랑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 한참 아름다운 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직장, 그렇게 원하는 직장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오히려 승진도 못하고 더 힘들어져서, 나이를 먹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이것은 일단 내가 누군지 어떤 실존적인 이런 것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냥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그죠? 시류에 맞는 그런 어떤 가치만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경쟁만 하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나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판단 종지는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고민하고 계시거나 애가 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찰자 입장에서 판단 중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나의 궁극적 가치가 되는 것인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민할 이유가 없죠. 네, 고민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겠죠. 맞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제안한 판단 중지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카르트는요. 그러고 나서
전쟁터도 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철학적 사유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 또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한테는 큰 시사점이 되고 큰 방법론적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법 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의 방식을요. 데카르트는 첫 번째 무엇을 강조했냐면 명증성의 규칙을 강조했습니다. 예, 명증성의 규칙은요. 네, 명제로서 참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대부분 앞뒤가 안 맞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누구와 경쟁하거나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나중에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명증성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고민의 반 이상이 사라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해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을 막 끌어안습니다. 마치 그 실타래가 엉키듯이요. 이렇게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외면의 행복, 망각의 행복, 네, 무책임의 행복에 빠집니다. 자유로워지죠. 네. 근데 결론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뭉친 실타래는요, 점점 자기가 더 증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던져나갈 땐 요만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만해집니다. 몇 년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집어삼킬 만큼 커져 있습니다. 이거는 불행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분해를 하는 겁니다. 네,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내야 됩니다. 자, 부부 상담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네, 남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식 문제까지, 고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사회 문제 막 이렇게 뒤섞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자, 남편과의 문제다. 그러면 남편 떼놓고, 아이 떼놓고, 시부모님 떼놓고, 주변 사람 떼놓고,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자, 남편의 성격, 능력, 그 다음에 문제점 되는 것들 분리시켜 봐야죠. 그래서 가장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이 분해의 법칙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시면 무조건 분해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합의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분해해서 원인 파악이 됐다. 그럼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종합해야죠. 그래서 패키징을 해야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야죠. 맞죠? 이것은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인 빌드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빌드업. 쌓는 거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놓고 그 위에다 얹는 겁니다. 아셨죠? 빌드업을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요. 점점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올라가는 것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요. 그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근본적인 코어가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빌드업의 기초는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부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을 하다가 중간에 안 해도 돼요. 네, 그거 안 해도, 우리가 건물이 그렇잖아요. 6층 건물만 멋집니까? 5층 건물도 예쁘고 2층 건물도 예뻐요. 근데 건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2층으로 만들든 6층으로 만들든 10층으로 만들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해의 규칙에서 다시 종합의 규칙으로 넘어올 때는요, 이 코어가 되는, 나의 고민이나 나의 존재의 코어가 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빌드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방법 서설에서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열거의 규칙입니다. 열거의 규칙은 패키징을 한 것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는 것인가. 네, 우리가
실존적 삶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주의자 같고 아니면 지밖에 모르는 사람 같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실존주의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어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가족, 아까 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단단해지고 예뻐지고 딱 해서 완전히 패키징이 딱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어떤 공동체들, 그죠? 지역사회, 회사, 아니면 뭐 일요일날 가는 어떤 교회 모임, 이런 것들이 패키징이 될 수 있죠. 그럼 그것 또한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이 챙겨줄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쭉 열거를 해서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논리적으로 몇 번의 사유를 거쳐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구나. 그 나 또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현상학적으로 실존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유를 하다 보면 아, 진짜 중요한 건 나였구나. 그리고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셨죠? 네, 물론 여기서의 나는 네, 뭐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즉지적 나,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지적 나 이렇게 해서 그 변하지 않고 그저 원래 그 상태, 네, 고립적인 그런 가치에 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대적인 나, 또 변하는 나, 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은 다음 시간에 칸트, 그다음에 샤르트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실존적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실존적 사유의 기초가 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화두를 던진 데카르트의 예를 들어서 실존적 삶을 위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힘든 일 있으면 이렇게 판단 중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분해해 보시고요. 다시 종합해 보시고요. 그죠? 열거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아주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성과 그리고 정말 나다운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사람들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